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각각 노르웨이와 덴마크 수준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이 무산된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의 한국산 무기 도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인 루마니아는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나토 규격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폴란드 내에 한국 업체가 건설한 MRO 정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향상된 전방주둔 EFP 체제에서 폴란드와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이 잦다는 점에서 루마니아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현대로템은 K2 전차 약 400대를 루마니아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폴란드와의 계약 실적을 토대로 환산하면 K2 전차 400대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이에 발맞춰 루마니아의 요하니스 대통령은 3월 중 방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 군 주요 관계자들이 먼저 한국을 찾아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며 현지 생산 공장을 검토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방산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 3월 1일자 기사에서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 플로린 스파타루는 현재 K9 자주포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현지 후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루마니아 국방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곧 완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화약과 탄약, K9 자주포를 포함해 보병전투 차량과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등 각종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폴란드의 648대 K9 자주포 도입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에는 루마니아와 하나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국가 방산 능력 제고를 위한 기록적인 예산을 할당하였고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루마니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죠. 특히 지난 2월 루마니아의 국방부 장관인 안젤 틀버르는 루마니아 매체 디기24와의 인터뷰에서 K2 전차 도입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회를 맡은 진행자는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도입하는 것이 루마니아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채택되었다라고 하자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은 노르웨이 결정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밝혔다며 현지 성능 평가에서는 K2 전차가 레오파르트 2A7 전차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입증하였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과 상황에 놓인 폴란드에서 대규모 도입을 확정지은 만큼 우리 군 작전 수행 능력이 중점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유럽 지역에 만연한 레오파르트 우선주의는 지난 노르웨이 수주전을 통해 더 확산되었었는데요. 이는 당시 현대로템의 경쟁사였던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각종 루머와 인신공격을 통해 K2 전차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았고 이에 현지 평가에 악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자문위원인 니콜라스 드럼문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대와 포르쉐의 사진을 각기 게시한 뒤 나는 현대를 탈 바에야 불에 탄 포르쉐 굴리를 탈 것이라고 썼습니다. 독일 전차는 포르쉐에 빗대고 현대로템의 K2는 현대차에 빗댄 비아냥이었던 것이죠. 노르웨이 현지 평가에서 K2가 레오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자 다급해진 독일 업체들은 각종 로비와 음해성 견제를 이어갔는데 노르웨이 무기 로비의 산지인 노르웨이 기병대 클럽은 K2 블랙팬서 단노 도메인을 사들여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지만 노르웨이 기병대 클럽의 웨이빈드 이작센 회장 역시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홍보기획사인 퍼스트하우스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견제는 역으로 한국산 K2 전차의 우수성만 돋보여주는 꼴인데요. 정말 K2 전차의 퍼포먼스가 레오를 압도하긴 했으나 봅니다. 천하의 독일 업체가 이리도 초조해하는 걸 보면 말이죠. 폴란드는 노르웨이 수주전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 현지 성능 평가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K2 전차의 1000대 계약을 미리 확정짓기도 하였으니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음해가 커질수록 우리 무기체계의 이름값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중시한 것이죠. 현재 루마니아는 400대의 K2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수량을 도입하는가 의문이 드는데 사실 현재 루마니아의 주력 전차 전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TR-85 전차를 주력으로 281대 운용 중이고 T-55AM 전차도 120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약 400대 정도의 분량으로 이를 전부 최신형 3.5세대 MBT로 바꿀 계획이죠. 현재 루마니아의 전차 노후화 및 성능 저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TR-85 전차는 T-55 전차의 기술을 기반으로 1986년에 생산되었는데요. 더군다나 당시 전력
전력화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기계적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높은 연료 소모율, 엔진 변속기 전반적 문제, 그리고 만성적인 누유, 카탈로그 대비 낮은 관통력 등 결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체코슬로바키아제 클라디보의 업그레이드판인 키클롭 사격 통제 장치는 전자장비의 저품질로 인해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었는데 주간 조준 시스템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통합되어 있지 않았고 탄도 계산 컴퓨터에는 수정값을 제한된 횟수만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120대 보유하고 있는 T-55AM 전차는 어떨까요? 그만 알아보죠. 사실 더 큰 문제는 포병입니다. 루마니아는 하이마스 18문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포병 화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군 내부에서는 무엇보다 자주포 대대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그 어느 때보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패키지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럼 다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과연 루마니아가 10조나 되는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재 폴란드와 함께 동유럽 최고 전략적 요충지가 된 루마니아이기에 서방 진영의 막대한 지원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EU는 자체 기금 펀드 조성을 통해 루마니아의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결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 315억 유로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4조 원에 이르는 거금이죠. 물론 그 자금이 전부 다 무기 도입에 사용되진 않겠지만 원활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EU 측에서 무기 조달 자금으로 사용되어도 묵인해주고 있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는 최근 무기 수입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른 폴란드도 마찬가지죠. 루마니아 역시 무기 도입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 요인보다는 실제 무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빠른 납기를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2의 우크라이나로 불리는 몰도바에서 루마니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추가 자금 확보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 1일 몰도바에서는 역사적인 투표가 거행되었는데 소비에트 시대 제국주의 잔재인 몰도바 언어가 루마니아어로 대체될 것이라고 공표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몰도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바로 몰도바 정상과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그 뒤 동유럽 9개국 모임인 부크레슈티9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부크레슈티 모임 자체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루마니아 수도 부크레슈티에서 설립한 동유럽 기구이죠. 미국은 현재 나토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나토가 곧 미국이다. 미국은 나토 전체 자금의 약 22%를 기여하고 있고 국방비 지출에서는 나토 전체의 약 72%를 혼자 도맡고 있는데 대략 8,420억 달러, 960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던 루마니아는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경제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무기를 사들일 충분한 전이 확보되고 있는 것인데 최근 분석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은 동유럽 2위 경제국가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루마니아 경제 성장률을 폴란드의 6배인 3.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개전 이후 기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던 기업 다수가 루마니아로 이전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대폭 늘어났죠. 돈도 들어왔겠다. 이제 루마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얻는 바로 동유럽의 대한민국입니다. 루마니아 각종 인사들은 늘 한국의 성장을 롤모델로 삼고 루마니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루마니아 두 나라 모두 최근 수십 년 동안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1990년대 초 공산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한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죠. 루마니아 공산정권이 붕괴된 이후 1990년 3월 30일 한국과 수교를 맺었는데 루마니아 마르가레타 공주의 남편 라드 공작은 2015년 한국에 방문해 한국은 50년도 안 되어 황폐한 곳에서 성공적인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소린 그리데아누 전 총리는 2017년 방한 당시 한국은 기술과 혁신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주자이고 루마니아의 경제 발전에 좋은 모델로 삼기 적합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의 유치를 바란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이처럼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공산주의로의 탈피 이후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의 면적은 한국의 2배, 한반도와는 비슷한 규모로 인구는 대략 2천만입니다.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에서 이제 인재개발로의 탈바꿈을 하려 하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 성장과 비슷한 면이 있죠. 루마니아 사람들은 투철한 직업정신과 숙련된 노동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기술과 제조업이 발달된 것처럼 루마니아는 목각과 직물 분야에서 유명한 장인들이 많이 배출된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목조 조각가 스테반 도르 모스코의 고향이기도 하죠. 특히 루마니아는 한국처럼 IT 분야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루마니아는 유럽 내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뿐 아니라 인구수 대비 최다 IT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AI 챗봇 이온을 치유카 루마니아 총리의 고문으로 전격 채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괜히 루마니아가 우리가 동유럽의 한국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여러모로 두 국가의 협력은 좋은 상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죠. 한국은 자원부국도 아니고 면적도 인구도 주변국에 비해 열악하지만 오직 하나 한국인들의 불굴의 노력으로 인해 지금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여러 국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신은 기업가 정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KDNA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70년대 한국의 조선 기술을 전수해준 윌리엄 잭 덩컨 씨의 일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시 조선 해운업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던 덩컨은 1974년 현대중공업이 중동 UASC사에서 수주한 화물선을 감독하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과 모래사장을 찍은 조선소 부지 사진만 갖고 세계 각국을 돌며 배를 수주하던 시기였으니 감독관이던 덩컨은 오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순수한 일에 대한 열정에 탐복한 덩컨은 오히려 감독관 대신 기술 전수자를 자처했습니다. 한국 조선 사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모든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준 것이죠. 이후 한국인의 매력에 빠져든 덩컨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저 사람들 좀 봐라. 영국이 100년 걸려 해낸 일을 한국인들은 3, 4년 만에 치운다. 주소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라 라며 예찬하였습니다. 당시 덩컨과 함께 일한 황성혁 전 현대중공업 전무는 덩컨이 나는 너희들의 무엇이냐 라고 물은 적이 있다며 당시 나는 한국 조선공업의 역사에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의 하나로 기록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정부는 국내 조선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세상을 떠난 덩컨에게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주기로 하였고 덩컨의 아들 앤드류 덩컨이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절실한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장착한 한국인들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쓰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제가 안 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서 한국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방산 분야가 떠오르고 있죠. 한국은 여기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방산은 이제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누군가 한국은 어떻게 이처럼 빠르게 무기 발전을 이뤄냈냐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한국의 동서남북을 봐라. 쏘고 싶고 밀어버리고 싶고 맞추고 싶고 날리고 싶은 국가들밖에 없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